택시나 모는 인생 실패작. 스마트폰 카메라가 운전석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오전 9시 서울 강남역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20대 청년 오승재가 택시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인 승재는 오늘도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요.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승재는 코를 막는 제스처를 하며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요. 택시나 모는 인생 실패작. 운전석에 앉은 김도연은 조용히 전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6살의 김도연은 언제나 단정한 셔츠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20년 된 소나타 택시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세월의 흔적을 숨길 수는 없었죠. 승재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저씨, 몇 살이세요? 평생 이 일만 하실 건가요? 김도연은 백미러로 승재를 잠깐 바라본 후 다시 도로에 집중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깊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지만 승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답도 안 하네요. 역시 이런 사람들은 의사소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승재는 웃으며 계속 촬영했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재는 택시비도 내지 않고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야, 택시비. 하고 외치는 김도연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말이에요. 김도연은 한숨을 쉬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이 김도연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17시간을 묵묵히 일하는 그였습니다. 허름한 옥탑방으로 돌아가면 간소한 저녁 한 끼와 함께 하루가 마무리되곤 했어요. 김도연의 옥탑방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 한 장만큼은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죠. 그의 딸 김지우였어요.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지우는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사실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매일 밤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깊은 결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지켜줄게. 김도연은 매일 밤 같은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김도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20년 전 김도연은 국정원 1급 간부였습니다. 대테러센터 총책임자이자 차장까지 역임했던 그는 국가의 핵심 기밀을 다루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20년 전 극비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도연은 내부 배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조직의 희생양이 되어 자진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완전히 바꾸고 택시기사로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년 택시기사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국가 핵심 기밀 3급 보안 자문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와대와 고위직 인맥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직 고위 공직자들조차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김도연은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택시기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그를 함부로 대하며 모욕하고 있었어요. 김도연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택시를 운전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빛과는
확연히 달랐죠. 하지만 승객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 김도연은 낡은 소나타에 시동을 걸었어요. 골목길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말수가 적고 친절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손님들 중에는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도연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김도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김도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그리고 그가 가진 진정한 힘을 말이죠.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도연의 작은 옥탑방, 그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었죠. 과거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권한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그런 것들을 꺼낼 생각이 없었어요.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가며 딸을 지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내일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며 승객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낼 거예요. 다음 날 오후 김도연의 택시에 또 다른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33살의 이주영 부장이었어요. 대기업 강원전자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그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금융센터로 가주세요. 이주영은 뒷좌석에 앉자마자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영의 태도는 처음부터 불쾌했어요. 김도연이 안전벨트를 매라고 정중히 말하자 이주영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네.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주영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통화하기 시작한 거였죠. 민수야. 지금 택시 타고 가는데 진짜 최악이야. 기사가 완전 꼴통이네. 이주영은 일부러 김도연이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놈들 때문에 나라가 후진국이 되는 거야. 진짜로. 김도연의 손이 핸들을 조금 더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이주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죠. 당신 몇 살이에요? 이주영이 갑자기 김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50 넘었죠? 이 나이에 택시나 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요. 김도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주영은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말 안 해요? 역시 이런 밑바닥 인생들은 예의도 없네. 신호 대기 중이었던 김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안전운전? 웃기지 마세요. 이주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였어요. 이주영이 창문을 열더니 밖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침이 김도연의 창문에 묻었죠. 김도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20년간 택시기사로 살면서도 이 정도의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어요. 아, 미안. 실수했네요. 이주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김도연의 반응을 보며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주영은 택시비를 던지듯 줬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그것도 큰 돈이겠죠.
그리고는 문을 세게 닫고 내렸어요. 김도연은 조용히 휴지로 창문에 묻은 침을 닦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깊고 차가운,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어요. 옥탑방으로 돌아가 간소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딸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지우야, 아빠는 괜찮아. 김도연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정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김도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승재의 조롱과 이주영의 모욕이 누적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들이 조금씩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 재직 당시의 신분증, 여전히 유효한 보안 자문 권한서, 그리고 비상 연락처들이 적힌 수첩이었죠. 특히 그 수첩에는 특별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청와대 비서실의 이정국 차장, 국세청 특수조사과의 최민아 조사관, 모두 김도연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자 후배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수첩을 조용히 넘겨보았어요. 20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김도연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딸 지우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안전과 명예에 관한 것이라면 김도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택시에 시동을 걸고 거리로 나섰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죠. 김도연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곧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승재는 여전히 유튜브에서 택시기사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주영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하나 제대로 혼내줬어. 그런 놈들은 확실히 해야 돼.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김도연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가 가진 진정한 힘과 영향력을, 그리고 그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휴대폰에는 며칠 전부터 수상한 번호들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발신자 제한 전화들이었죠. 하지만 김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국정원 차장 김도연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택시기사 김도연에 가면 뒤에서 말이죠. 곧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김도연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그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며칠 후 김도연의 택시에 또 다른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청담동에서 백화점으로 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42살의 박미선이었습니다. 박미선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아내로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차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김도연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의 표정은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에어컨 틀어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김도연이 에어컨을 틀자 박미선은 또다시 불평했어요. 이 냄새 뭐예요? 정말 역겨워서 못 견디겠어요. 김도연은 당황했습니다. 택시를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방향제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청소도 매일 했어요. 혹시 어떤 냄새인지 말씀해 주시면. 아, 정말 모르세요? 박미선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몸에서 나는 거죠. 이런 일 하시는 분들 특유의 그런 냄새요. 김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깔끔하게 씻고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에어컨 냄새도 너무 역겨워요. 박미선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아직 목적지까지 절반도 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거리가 있는데. 됐어요. 여기서 내릴 거예요. 박미선은 소리를 지르듯 말했어요. 이런 더러운 차 못하겠어요. 정말 토할 것 같아요. 김도연은 할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미선은 택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내렸어요. 이런 차로 장사하지 마세요. 손님한테 민폐예요. 그리고 나서 박미선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택시 리뷰 앱에 접속해서 별점 1점과 함께 악성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임.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김도연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어요.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미선이 떠나고 나서 김도연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모욕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어요. 옥탑방에서 혼자 먹는 저녁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딸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김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차장 시절에 김도연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김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 몸에서 나는 냄새,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새벽 3시쯤 김도연은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국정원 신분증, 보안자문권한서, 그리고 비상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죠. 특히 수첩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최미나 조사관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특수조사과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김도연의 후배였어요. 김도연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택시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하지만 박미선의 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김도연은 승객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무런 불만 없이 이용했어요. 오히려 몇몇 승객들은 김도연의 친절함에 고마워했습니다. 기사님,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시네요. 덕분에 편안히 다녀왔어요. 그런 말들이 김도연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박미선의 말이 그저 악의적인 모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특히 그날 밤 인터넷에서 자신의 택시에 대한 악성 리뷰를 발견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박미선이 쓴 리뷰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기사가 불친절하고 차가 너무 더럽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토할 뻔했어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김도연은 그 리뷰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명예가 한순간에 더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김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감은 맞았어요. 곧 김도연은 지금까지의 모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진정한 김도연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도연에게 특별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VIP 콜이었어요. 고급 호텔에서 재계 인사를 모셔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김도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택시를 점검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향제도 새로 달았습니다. VIP 고객을 모시는 일은 흔치 않은 기회였거든요. 롯데호텔 앞에 도착하자 호텔 직원이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세안그룹 정윤철 회장님이십니다. 조심히 모셔드리세요. 세안그룹은 재계 순위 3위에 해당하는 대기업이었어요. 잠시 후 60대 중반의 정윤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비서들을 대동한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어요. 김도연은 정중하게 차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도연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지만 정윤철의 반응은 차갔어요. 빨리 가자. 시간 없어. 정윤철이 뒷좌석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김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차로 나를 모시겠다는 거야? 김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윤철의 기분은 이미 상한 상태였어요. 최선을 다해? 웃기지 마. 정윤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하층민이랑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수치다. 김도연의 손이 핸들을 더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정윤철을 더욱 자극했어요. 야, 너 몇 살이야? 정윤철이 반말로 바꿔 말했습니다. 50 넘었지? 이 나이에 택시나 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김도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정윤철의 말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말 안 해? 역시 이런 놈들은 예의도 없어. 죄송합니다. 안전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조용히 대답하자 정윤철은 더욱 화를 냈어요. 안전운전? 그런 건 기본 아니야? 그것도 못해? 정윤철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너 같은 놈들이 한국에 민낯이지. 무능하고 게으른 인간들. 평생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살 거야? 김도연의 눈빛이 백미러에서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침묵이 정윤철을 더욱 자극했어요. 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 대답 안 해?
정윤철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돈이나 벌어? 그때 정윤철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 자식 있어? 있다면 불쌍하네. 내 자식도 결국 바닥에서 기어다니게 돼 있어. 피는 못 속여. 김도연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딸 지우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그동안 모든 것을 참아왔던 김도연이지만 딸에 대한 모욕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도 너처럼 바닥에서 기어다니겠지. 정윤철은 계속해서 지우를 모욕했어요. 가난한 집 자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결국 부모 따라가게 돼 있어. 김도연의 손이 핸들을 너무 꽉 쥐어서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국정원 차장 김도연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피는 못 속이니까 말이야. 정윤철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너 같은 놈의 자식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똑같은 신세가 될 거야. 김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윤철은 택시비를 던지듯 쳤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 너 같은 놈한테는 그것도 과분해. 그리고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어요. 김도연은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철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특히 딸 지우에 대한 모욕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우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서랍을 열고 과거의 흔적들을 꺼냈어요. 국정원 신분증, 보안자문 권한서, 그리고 비상연락처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행동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수첩을 펼쳐 최민아 조사관의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특수조사과에서 일하는 그녀는 김도연의 후배였어요. 그리고 세안그룹 같은 대기업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20년 만에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먼저 정윤철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안그룹의 비리, 정윤철 개인의 불법 행위들을 파악해야 했어요. 김도연에게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사용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국정원 시절부터 사용해왔던 정보 수집 도구들이었어요. 새벽까지 작업한 결과 김도연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윤철과 세안그룹에는 수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비자금 조성, 탈세, 뇌물공여 등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김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과 딸을 모욕한 정윤철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김도연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국정원 전직 차장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정윤철을 포함해 자신을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김도연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택시에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20년 만에 과거의 동료와 연락을 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최민아 조사관이었어요. 국세청 특수조사과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김도연의 후배였습니다. 미나야, 나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어요.
김도연이야. 기억하니?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세요? 최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응, 오랜만이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만날 수 있니? 최민아는 즉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김도현과 최민아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최민아는 김도현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니? 김도현이 따뜻하게 물었어요. 최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최민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세안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니? 세안그룹이요? 물론 알죠. 재계 3위 기업이잖아요. 정윤철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김도연의 질문에 최민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깨끗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조사해 볼 생각은 없니? 조사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시면 가능하죠. 김도연은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이걸 봐봐. 익명 제보라고 하면 돼. 최민아가 자료를 훑어보자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자료에는 세안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착수할 수 있어요. 그럼 부탁한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달라. 최민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이정국 차장에게였어요. 국정원 시절 함께 작전을 펼쳤던 동지였습니다. 정구가 나야. 도연이?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다. 이정국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넌 어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지. 김도연은 본론을 꺼냈어요.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언제든지. 며칠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정국은 김도연을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간 연락 한 번 없더니 갑자기 왜? 미안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김도연이 사과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래, 이해한다. 이정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지금 연락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김도연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살면서 당한 모욕들, 특히 딸에 대한 모독을 말이에요. 이정국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윤철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응. 내 딸까지 모욕했어.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럴 수는 없지. 선을 넘었어. 이정국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연이, 내가 누군지 그놈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이야. 이정국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정구가. 그 사이 최민아 조사관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안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료의 정확성과 상세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정말 대단해요.
최민아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익명 제보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정보는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럼 즉시 수사에 착수하자. 과장이 결정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한편 김도연을 모욕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어요. 오승재 유튜버의 불법 촬영 의혹, 이주영 부장의 뇌물수수 의혹, 박미선의 탈세 의혹 등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각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김도연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도록 했어요. 그는 단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도연은 딸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너를 지켜낼게. 너를 모욕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김도연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국정원 전직 차장의 면모가 완전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만을 사용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승재 유튜버에게 불법 촬영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되었어요. 그의 과거 영상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주영 부장에게도 회사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어요. 박미선의 남편 법무법인에도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겟인 정윤철 회장에게는 국세청의 특별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세안그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각종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곧 그를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며칠 후 아침, 김도연은 평소와 같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는 평상시와 달랐어요. 특보 방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재계 3위 기업인 세안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차를 세우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어요.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윤철 세안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국세청이 공조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수십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안그룹 본사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윤철 회장은 급히 소집된 임시 이사회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정보를 흘렸어? 회장님, 우선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윤철은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정윤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며칠 전 택시에서 한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오승재 유튜버의 집에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불법 촬영과 성희롱 발언 관련 고발건 때문이었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한 말인데.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미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쓰레기가 유튜버라니 구독 취소했습니다. 정말 역겨워요. 오승재는 급하게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광고주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 수입원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강원전자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주영 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에요. 회사 감사팀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장님 계시나요? 감사팀장이 이주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주영은 이미 황급히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감사팀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주영의 회사 생활은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세무조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미선의 남편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세무조사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조사관들이 가져온 자료들은 명확했어요. 탈세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세무조사관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개인 비용을 처리한 내역들이 발견되었어요. 박미선은 며칠 전 택시에서 했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을 때 김도연은 조용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안그룹 회장 구속될 것 같던데? 그럴 만하죠. 원래 깨끗하지 않다는 소문 많았어요. 재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최민아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선배님,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아, 미나야. 그런데 선배님, 최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건 아니죠?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야. 그들의 불법 행위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해. 알겠습니다. 끝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편 청와대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정국 차장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안그룹 사건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파악됐나? 아직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정국은 김도연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보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겠군. 며칠이 지나면서 사건들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정윤철 회장은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세안그룹의 주가도 연일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오승재는 결국 유튜브 채널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구독자들의 거센 반발과 광고 수익 중단 때문이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하지만 그는 자신이 택시에서 한 행동들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이주영도 회사에서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미선의 가정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법무법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런 일이 갑자기 왜 생기는 거야?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김도연에게 했던 모욕들과 이 일들을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김도연은 여전히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일 뿐이었어요. 김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가 완료되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도 바뀔 것 같았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김도연의 휴대폰에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청와대 비서실이었어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도연 자문위원님이시죠? 전화 너머 목소리는 이정국 차장이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국가안보실에서 자문위원님의 복귀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정국의 말에 김도연은 놀랐어요. 복귀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니 자문위원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정국이 설명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밀 3급 보안 자문권한을 정식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20년 만에 받는 공식적인 복귀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정국이 말했습니다. 국가가 자문위원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은 평소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귀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승객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최민아 조사관이었어요. 선배님, 우연히 뵙게 되었네요. 미나야, 반갑다.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선배님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택시를 불렀어요. 최민아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주세요. 한강변 공원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최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말이야? 김도연이 물었어요. 최민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안그룹 사건 말이에요. 선배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었어요. 그건 내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선배님의 정보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최민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김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택시기사로 살면서 당한 모욕들, 특히 딸에 대한 모독을 당했던 일까지 말이에요. 최민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복수하려던 건 아니야.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을 뿐이야. 선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최민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니. 그런데 미나야.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청와대에서 연락 온 거 알고 있니? 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복귀 제안 받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해? 선배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최민아가 말했습니다. 국가가 선배님을 필요로 한다면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김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0년간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연은 딸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우야, 아빠야.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지우의 목소리에서 궁금함이 느껴졌어요. 아빠가 택시 일을 그만둘 것 같아.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정말요? 그럼 좋겠어요. 지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요. 김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의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우야, 아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김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김도연은 이정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국아, 나야. 도연아, 결정했나? 복귀하겠어. 김도연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도움이 되겠어. 정말 고마워, 도연아. 이정국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식으로 국가안보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거야. 한편 김도연을 모욕했던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철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어요. 세안그룹에서도 퇴출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승재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불법 촬영과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처벌이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경력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주영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전과가 있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박미선의 가정도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의 법무법인이 폐업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청담동 생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했던 택시기사가 누구였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들의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은 마지막으로 택시를 운전하는 날을 맞았어요. 20년간 함께했던 낡은 소나타와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웠어. 김도연이 차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김도연은 정장을 입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이정국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도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함께 국가안보실로 향했어요. 김도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도연을 모욕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로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한 달 후 김도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정식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그의 전문성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자문위원님 덕분에 북한 정보 분석이 한층 정확해졌습니다. 한 직원이 보고했어요. 김도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김도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인품도 예전과 다름없이 훌륭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연은 딸 지우와 만날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진짜 직업을 알게 된 지우는 여전히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지우야, 아빠는 그냥 국가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야. 김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해줘서 고마워. 아빠, 그런데 정말 택시기사 일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김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윤철을 비롯해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의 일이야. 한편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정윤철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세안그룹 회장에서 죄수로 전락한 그의 하루는 참담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몰락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택시에서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오승재는 실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전과자가 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택시에서 촬영하며 조롱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고 있었어요. 단지 걸린 것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이주영은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전과 때문에 번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미선은 청담동을 떠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법무법인 폐업으로 경제적 타격이 컸거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들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단지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론에서 특별 기획 기사를 내보낸 것이었어요. 숨겨진 영웅, 전직 국정원 차장의 20년 자맹기. 기사에는 김도연의 이야기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 1급 간부에서 택시기사로 살아온 20년의 여정이었어요. 물론 보안상 민감한 부분들은 제외되었지만 충분히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차장 김도연 씨는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분을 숨기고 택시기사로 살아왔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택시기사로 살면서도 국가를 위해 일하셨다니.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윤철, 오승재, 이주영, 박미선이었어요. 그들은 기사를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누구를 모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택시기사가? 정윤철이 교도소에서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김도연의 차갑던 눈빛이 생각났어요. 오승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촬영했던 그 사람이 전직 국정원 차장이었다고?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주영과 박미선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에게 그렇게 했다니. 이제야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이었다는 사실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은 이 기사를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정국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도연아, 사람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이정국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도 알아야 해. 며칠 후 김도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윤철의 아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대신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김도연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김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계시잖아요. 오승재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사과와 반성의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김도연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두었어요. 이주영과 박미선도 각각 사과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국정원 차장에서 택시기사로, 그리고 다시 국가자문위원으로.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구나. 김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택시기사로 살았던 시간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진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권력이 아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김도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살면서 얻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문위원님의 통찰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김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경험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딸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더 자랑스러워. 김도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빠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다른 손님 중에 한 명이 김도연을 알아봤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김도연 자문위원이시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김도연에게는 그런 시선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2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도연은 예전 택시가 세워져 있던 골목을 찾아갔어요. 고마웠어, 지난 시간들아. 그는 조용히 인사를 남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도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영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김도연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